자, 가격 통제주 또 이 최고 가격제 일종이 분양가 규제죠. 자, 시험 문제 분양가 규제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로 자주 출제하는 용어. 자, 또 목적이 있겠죠. 자,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 하에 보시면은 수요, 공급이 주어졌죠. 자, 지금 현재 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인데 이게 평당 2천만 원 너무 높다. 그래서 평당 2천만 원 너무 높으니까 뭐 평당 1,300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죠. 규제 가격이죠. 자, 이런 판교 아파트 첫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판교 첫 분양할 때 택지 조성 첫 분은 1,100이에요. 평당 1,100. 예? 그때 시장의 분양 가격이 얼마냐? 평당 2,00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싸게 했어요. 그때 당시도 높더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이 규제 가격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버리지. 그래서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고, 분양 가격의 뭐죠? 상한선. 자, 여러분 19회 시험에는 상한 가격 이하 뭐 이상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상한 가격 나왔을 때 상한 가격은 규제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에 뭐가 된다? 상한선.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지금 설정해 놓은 거예요.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게 규제 가격. 그래서 상한 가격. 그러면 이 가격 차이만큼 건설 업체는 뭐죠? 손해를 보지만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이 가격 차이만큼 분양을 받으면은 시세 차익 또는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증가하죠. 근데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잖아요. 수익성인데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지만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면서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 차이만큼 이 손해가 누적이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그럼 공급량은 어느 정도? 이 정도인데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우리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초과 수요는 결국은 뭐를 유발한다?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투기적 수요를 유발해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과 수요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 투기적 수요가 더 커진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적 수요는 결국 또 뭐를 형성하냐면은 또 시장이 장기적으로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또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 점이 뭐죠? 이 점이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이 점이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이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발생하죠? 프리미엄이 발생하죠. P 얼마 붙었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네,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 가격보다 더 높아져요, 장기로 가면. 그래서 부작용이 또 심각해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 어떤 현상?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건축 자재도 품질이 낮은 걸 쓰다 보니까 주택 품질이 저하돼. 예,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신규 주택에 대한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거.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점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최고 가격제인데 분양가 규제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요, 당연히 기존 주택 가격이 오히려 뭐한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한번 보시고 81페이지에 선분양, 후분양. 자,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아요? 건설업체는 미리 분양함으로써 계약서를 작성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집단 대출을 받기 때문에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해요. 자, 건설업체의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분양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입니다. 그런데 미리 분양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 주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안 좋죠. 자, 그런데 선분양은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초기에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받는 후분양 제도는 완공된 아파트를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분양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비자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분양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면 분양을 안 받기 때문에 주택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건설업체는 분양하기 전까지, 후분양하기 전까지 건설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또 건축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을 어떻게 돼요? 완공 시 분양 가격에 모두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초기에 신규 구입주택 가격 지불 부담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또 2년 전에 한번 지문 속에 또 나왔어요. 그때 후분양제도의 단점이 지문에 나왔습니다. 한번 이건 상식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부동산 조세로 넘어갑니다. 또 조세는 매년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1교시에 중요한 게 뭐죠? 임대주택 정책 매년 출제하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출제위원회에 따라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조세 정책도 중요합니다. 조세 정책도 매년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민주당 추 대표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조세 정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제합니다. 작년에도 강조하더만 출제했거든요. 자,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민간 부문에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은 민간 부문의 투자 자금이 어느 쪽으로 공공 부문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져요.
또 누진세,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는데,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를 하고, 호화주택이 고급주택이죠.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킴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동산 조세의 기능도 한번 보시고, 또 조세 부담의 귀착. 자, 조세 부담의 귀착과 조세 부담의 정가란 용어가 있는데, 조세 부담의 귀착이란 용어는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우리가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해요. 그럼 정가는 어떻게 돼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 여러분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가라는 용어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요즘 기업은 비용이 상승하니까 비용 상승분을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떠넘기잖아요. 그런 거죠. 뭐 정가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임차인. 자, 공급은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임대료가 50만 원. Q0.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정부가 우리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20만 원 부과하면요, 이 공급 가격에서 나는 더 받겠다. 세금액 20만 원만큼 더 받겠다. 이만큼 공급을 하면은 나는 최소한의 가격이 요건데 또 세금액만큼 더 받겠다 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전부 각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액만큼 가격이 다 오르거든요. 그런 점들을 연결한 새로운 공급 곡선이 나타나요. 이때 요 수직거리죠. 이 수직거리가 세금 얼마? 20만 원이다. 이 수직거리는 세금 20만 원 똑같아요.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상향 이동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는 얼마? 50만 원에서 얼마? 60만 원으로 올라요. 자,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50만 원 냈는데 어떻게 돼요? 재산세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얼마? 60만 원. 50만 원 내고 60만 원이니까 얼마? 요 20만 원의 일부인 10만 원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전가했어요. 그럼 전가를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거래량도 감소하는데 어느 부분? 요 빨간 부분이죠. 이 빨간 부분이 어떻게 돼요? 빨간 부분이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 이 부담분이 얼마? 10만 원. 10만 원이 바로 전가되는 부분이에요.
임대료 인상분이 정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60만 원 임대료를 받아서 얼마를 납부했어요? 20만 원 세금을 납부했더니 누가?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거. 자, 부가 후 공급자인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는 얼마? 40만 원. 부가자는 50만 원 받다가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가 40만 원이야. 그럼 요 흰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요거는 공급자. 공급자는 세금 20만 원 중에 10만 원 내가 부담하고 10만 원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시켰지. 공급자 부담하는 부분. 수요자 부담분, 공급자 부담분이 나와요. 이 두 개를 더해준 요거죠. 요 파란 부분의 이 면적,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에요. 예?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으니까 조세 수입은 뭐가 돼?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뭐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더해주면은 정부의 뭐가 되죠? 조세 수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50만 원 임대료 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공급을 할 때는 수요자는 나는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50만 원 내니까 이만큼의 뭐를 이득을 얻다가 세금 부과했던 이득이 이만큼 줄어들어요. 이 정도 이득을 얻다가 세금 부과했던 60만 원 내니까 이만큼 이득이 줄어들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면요, 소비자 만족이 줄어들어요. 예? 그럼 만족이 줄어드는데, 그리고 생산자도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50만 원이다가 이제 부과 후엔 40만 원이니까 또 이만큼 또 만족이 줄어들어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 부분, 소비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이 노란 부분이고, 요거는 생산자 만족이 줄어드는 부분, 이걸 합친 이 면적, 이걸 합친 이 삼각형 면적이 있죠? 이 삼각형 이 면적이 요건 사회에서 정부의 조세 수입도 안 들어가고 사회에서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 작년에도 지문 속에 나왔었죠? 데드. 원어는 요걸 번역한 거. 죽을 사자, 웨이트, 무거울 중자 써서 사중, 로스는 손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을 다른 용어로 사중 손실인데, 시험에 우리 김경환 교수 교재는 경제적 순손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 3년 전 전부 경제적 순손실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알겠죠? 면적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담하고 또 경제적 순손실도 발생하고 있는데, 누가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자,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죠? 탄력적. 그럼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 상승폭은 적어요. 예? 임대료 상승폭은 적어요. 그러니까 요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요거 누구에게 전가됐죠?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누가 내는 거? 요 파란 부분은 누가? 공급자가 부담해요. 공급자 부담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반대로 공급 측면은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자, 그리고 이쪽은, 자, 이번은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고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해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죠. 자, 여기서 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또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해요. 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누구는? 공급자는 이 부분, 파란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게 유리하고,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요 두 개를 묶으면은 항상 여러분 암기를 거기 그림 밑에 해놨죠. 항상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요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 탄유 꼭 기억해야 돼요. 탄력적인 곡선이 뭐다? 완만. 자,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82페이지 밑에 우리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좋아하는 학자. 왜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출제했잖아요. 헨리 조지. 헨리 조지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사상가, 진보. 그럼 1870년에는 국가는 국방 치안이 주 업무지 뭐. 지금처럼 뭐 복지 신경 썼습니까?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진보 빈곤 저서에서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자,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한다면은 그 토지세 수입 자체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다 없애자,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학자가 누구냐면은 헨리 조지. 그래서 토지에다 뭐를 주장했다? 단일세를 주장했어요. 자, 우선 그 내용이 또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뭐죠? 수직선이다. 자, 수직선일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수직선일 때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옮겨갈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건. 자, 이때 정부가 뭐를 부여했다? 토지 보유세. 자, 토지 보유세를 부과를 했어요. 토지 보유세를 부과했는데 토지 공급량은 고정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얘기거든요.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감소해요. 그런데 공급이 고정됐을 때는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이때를 우리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세금을 우리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을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해요. 효율적 세금. 이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 때 토지세에 뭐가 발생했냐면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 자, 이 지문 헨리 조지의 시험에 많이 나오는 두 형태의 지문. 헨리 조지 사상. 자,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출제된 양도소득세인데, 자, 양도소득세인데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였더니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처분하면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 보면 처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 점점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시장에 주택 공급이 줄어듭니다. 작년 시험에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냈거든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해요.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주택 공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주택 가격이 뭐한다? 올라가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그겁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주택 가격 강남이 떨어지는 건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규제가 풀리면 또 폭등해 버립니다. 묶여놓은 것을 규제가 없으면 폭등하지. 그러니까 공급을 빨리 늘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공급은 안 늘려주고 수요는 집중되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의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서서 94페이지에 46번 보시면은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죠. 지금 수요자 공급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 공급 곡선이 우상향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애 동그라미. 이런 걸 해석 잘 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낮은 애 동그라미 쳤죠?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비탄력적은 세금을 적게 부담, 많이 부담? 많이 부담. 탄력적은 세금을 적게 부담.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47.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여기 틀렸죠.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이 지문이 틀린 건데 두 번 정답 지문이었죠.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합니다. 자, 48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 자, 여러분 요 그림 하나 보시면서 우리가 주택,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가 비싸요? 공공주택이 비싸요? 민간 임대주택 비싸. 아까 배우셨잖아요. 비싸니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임대료가 뭐 비싼 쪽에서 뭔 쪽으로? 싼 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동해 가요. 저소득층 가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 보세요. 문제가 수요 곡선이 이사를 가면은 수요 곡선이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탄력적으로 바뀌면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바뀌어요. 그럼 빨간 세금 부과했을 때 빨간 거와 노란 거 만나는 점에서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약간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간 선 60만 원만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면은 탄력화가 돼서 약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이 작아지죠. 증가되는 부분이 작아지니까 완화시켜줍니다. 완화의 동그라미. 맞는지. 완화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51번.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 얘기죠? 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수직선일 때 세금, 공급이 고정됐거든요. 여러분,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가격은 불변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내야 돼? 수요자가 안 되니까 공급자, 누구? 공급자, 토지 소유자.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전액 부다. 그러니까 뭐의 포인트? 토지 소유자의 밑줄 닦아야겠지. 그게 포인트죠. 지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조세정책 올해 한 문제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 정책 이론에서 올해 작년은 5문제 냈는데 하여튼 4문제 출제된다고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정부 시장 개입의 방법, 토지정책 수단 있죠? 그리고 임대주택 정책, 조세정책 4문제 잘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98페이지에 개발, 관리, 마케팅에서 또 시험 문제 4문제 정도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단원.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예. 여기는 계산도 없어. 다 한글입니다. 한글. 그림도 없어요. 그래프도 없어요. 자, 월포드. 우리 개발 나오면 월포드의 견해가 매년 출제를 해요. 월포드. 올해도 중요하죠. 3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 과정 7단계가 나오죠. 자, 월포드는 우리는 토지, 노동, 자본, 기업의 경영가적 기업의 경영 능력을 결합을 해서 우리는 토지의 개량물을 만드는 게 개발이에요. 공간을 개발합니다.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가 개발인데 이 개발 과정에서 첫 번째가 순서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 순서는 2년 전에 한번 출제되겠다. 앞으로 10년은 나올 일이 없어요. 순서는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개발하려면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을 할 건가?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하느냐? 또 개발을 어느 장소에 할 거냐? 또 개발된 공간을 무엇 배치할 거냐?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을 뭐죠? 구상, 아이디어 단계라고 해요. 그러면 구상을 했으니까 이제 종이에 이제 생각했으니까 끄집어서 좀 숫자 한번 적어봐야지.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입니다. 예상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고 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은 얼마냐? 대충 정밀하게 계산이 안 돼요. 대충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전에 수익이 있을까 없을까 미리 검토해보는 단계가 두 번째. 무슨 단계? 예비적. 두 번째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아까 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수입과 지출을 뭐죠? 계략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면 이제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 땅이 있어야 되니까 적정한 부지를 모색을 해서 확보를 하는 단계로서 부지 매입 단계가 3번째. 부지를 매입했으면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 정밀하게 분석하는 단계가 타당성 분석 단계. 자,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기술적으로 설계 시공이 가능한가? 그리고 법적으로 개발에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 규제 문제가 없느냐? 기술적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수입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개발하기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보다 뭐가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타당성 분석의 결과,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개발 사업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타당성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한 게
타당성 분석 당국에서 나오는 설명인데 그 지문이 또 자주 출제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금을 동원하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우리 건설 단계로서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마케팅 단계. 개발 사업이 좀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단계로서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그 개발 사업에 뭐에 달려있다? 시장성 여부에 달려있다. 이 시장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말하는데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공으로 가는 거고 임대될 가능성 매매가 없다 실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공된 이후에 공실률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임대 분양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가 시험 지문에 자주 내요. 보기 지문에. 예? 순서는 모르셔도 되지만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또 월포드는 또 시험 문제 요즘 계속 나오죠. 작년에는 위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염이라는 요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나오죠.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월포드는 크게 이 법률적 위험이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자, 법률적 위험은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대표적으로요. 개발하려고 했더니 개발하지 마라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 예? 공법적 측면에서 뭐를 확인해야 돼?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를 확인해야 돼요.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떼어봐야죠. 떼보고 좀 이상하면은 서류 떼서 직접 담당 구청이나 시청 찾아가서 담당자 보고 이 땅 매입하면 개발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가끔 우리 서류상으로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땅이 예? 도로가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로를 활용해서 그럼 여기 주택 지을 수 있냐 그런 거 물어봐야지. 그런 거는 규제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사법적 측면에서는 또 여러분 소유권 등기가 불완전하면 또 사고가 생겨요. 소유권 관계 또 개발 사업을 할 때 또 주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게 있겠죠. 예? 민원이 많으면 개발 사업 중단될 수도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걸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공법적, 사법적 측면. 자, 여러분이 우리 가끔 아파트 재건축을 하다가 일조권 해결을 못해서 어떻게 돼요? 조합이 강제로 진행을 해서 건설회사 요구를 해결하고 해야 된다. 조합에 우리가 책임질게. 그럼 각서 써라. 이게 법적 효력을 하게 써라. 너네가 책임진다고 써라. 우린 건설은 우리가 해줄게. 근데 쓰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 딱 이 30층에 한 20층쯤 올라갈 때 건설 중단 소송 들어갑니다. 골치 아픕니다. 원하는 데 다 줘야지. 거기 거리 아현동이잖아요. 아파트 중단돼 있잖아요. 그런 건 뭐야? 벌써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지어? 돈을 100억을 주든 200억 주든 해결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100억 줄 거 얼마? 1000억 주고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안 하면 골치 아파요. 이런 거 잘 확인해야 돼. 주변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사전에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은 행정적 절차가 줄어들 거 아니야. 이 확정돼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을 매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뭐 할 수 있다? 최소화 시켜줄 수는 있다. 그런 지문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아까 법률적 위험 보고 시장 위험,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이죠. 자,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를 함으로써 공실률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런 건 다 무슨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이겠지. 그런 거예요. 골치 아프죠. 이런 것도. 그래서 시장 위험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거기 흡수율 분석이 나오죠. 자, 흡수율 분석이 또 지문에 또 자주 나오는 거죠. 자, 과거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흡수,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 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완전히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짧으면은 무슨 위험? 요거. 무슨 위험? 시장. 이건 법률 비용이 아니라 무슨 위험? 시장 위험 부담이 점점 뭐다?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3번 출제했습니다. 목적.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밑줄은 미래의 흡수율 파악. 이게 포인트죠.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요. 자, 비용 위험. 자, 여러분 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건축비나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비용도 커져요. 그래서 비용상 위험은 커진다는 거. 자, 작년에 세 위험 전부 다 출제했어요. 자, 작년에 여기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쪽이 좀 중요하겠지. 월포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저 같으면 원래 여기 내겠어. 왜요? 네? 26회 냈고 27회 내면 원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내야지.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월포드 원래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여기 중요하거든. 월포드잖아요. 그 중에서도 원래 요 3개 중에서도 가능성 이 3번째 진짜 중요해요. 원래. 자, 우선 지역 경제 분석이 있어요. 분석 대상 지역을 우리는 분석 대상 지역의 그 지역의 인구 몇만 명, 소득, 주민들의 소득, 고용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걸 분석,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의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의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넓은 의미,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지역 경제 분석. 여러분, 이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분석해서 이제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 내 시장을 분석해요. 자,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시장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상업용이면 상업용, 주거용이면 주거용인데 특정이다. 여기는 모든이 아니라 뭐죠?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가격 수준, 또 가격 수준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 가격 수준의 동태적인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의 범위를 우리는 상권으로 표현하는데, 이 상권의 범위는 이 개발된 부동산이 어디까지 수요가 대체할 수 있냐, 개발된 부동산의 수요의 대체성, 또 경쟁하는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가 어디까지인가 밀접한 이 범위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 분석에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전체 소비자 집단을 여러 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는 시장 세분화, 그리고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돼요? 시장을 차별화합니다. 여기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시장 분석에서 이루어지고, 세 번째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 세 번째가 많이 내요. 출제는 여기 좀 어려운가 봐,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진데, 시장성은 아까 배웠었죠.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및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에서 우리 아까 배우셨던 흡수율 분석이 나타나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또 묶어요.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면은요,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단계가 오는데, 즉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네 번째 무슨 분석이냐면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 분석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장 분석,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뭐부터? 시장 분석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 시장 분석은 선행 분석이라면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말 그대로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한다면은, 요거는 개발 사업 투자 분석이니까 개발업자의 의사결정,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입니다. 그래서 특정의 개발 사업, 여러분 특정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특정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시장 분석이라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뭐를 평가한다? 이거는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 채택,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 기각.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뭐를? 투자 여부, 최종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경제성 분석이죠. 자, 올해 이쪽에서 좀 중요한데 시험 내기가 좋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설명해 놓고 틀린 것 찾아내라. 내기 좋습니다. 자, 꿈속에서도 우리 월포드 생각합시다. 원래 중요합니다. 자, 잠시 쉬고 100페이지 8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